자, 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요즘 글로벌 전체적인 자산에 많은 글로벌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 자산, 안전 자산 가릴 것 없이 모든 자산이 함께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현재 이 금융시장이 어떤 모양새를 띠고 있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미중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채권도 요즘에 가격 계속 올라가고요. 10년물 채권 금리도 지금 0.6% 밑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채권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 금 가격 올라가는 건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온갖 자산 가격이 다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배경이 뭘까요? 아무래도 3월 달에 미 연준이 양적 완화를 단행한 이후에 풀린 돈들이 현재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에 좀 많은 자금도 공급해줬지만 아무래도 이 자금들이 각종 펀드로 활발히 유입되고 있고요. 특히 부동산 쪽으로도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 민간 자금의 총량이라고 할 수 있는 총통화죠. M2 같은 경우에는 무려 6경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1년 사이에 무려 6천조 원 정도가 갑자기 늘어나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각종 펀드로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미국의 최대 펀드 회사죠.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만 ETF로 무려 570억 달러가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사상 최대로 돈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동풍년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가장 먼저 사는 자산들이 현금과 같은 단기 국채인데요. 이 때문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사상 최저 수준이 0.57%까지 떨어졌고요.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금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 수준의 22달러까지 근접한 무려 온수당 1,889달러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탄광의 카나리아라고 부르는 구리 같은 경우에도 6,544달러까지 폭등을 했는데요. 이 자금들이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다 보고 신흥시장, 특히 중국이라든지 한국과 같이 경기에 민감한 나라 쪽으로 좀 넘나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이제 관심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사실 그때도 우리가 제로 금리를 경험하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 정도까지 떨어지지는 않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진짜 0.5%가 뭡니까 이게 뭐 이제 안 준다는 거랑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금들이 계속 위험 자산을 가리지 않고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례적인 게 금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회복의 신호라고 할 수 있는 구리 가격도 동시에 오르고 있거든요. 이 현상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가치 보존의 수단으로서 금이 상당히 투자 유망 상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금 같은 경우에는 상승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현재 국제 금 가격을 급등시키는 것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실질 금리는 계속 마이너스 상태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질 금리와 금 가격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0.83으로 어떤 지표보다도 강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1%포인트 떨어지면은 금 가격은 324달러 정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 가격이 앞으로 300달러 정도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면서 금에 대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탄광의 카나리아라고 부르는 경기 선행 지표인 구리 가격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4가지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칠레나 페루와 같이 남미 주요 산지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상당히 심각한데요. 그렇죠. 이 때문에 생산이 지금 줄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7월 달 글로벌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50선, 기준선을 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연준의 제조업 체감 지수라든지 또 중국의 수출이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5G 시대가 열리면서 5G 핸드폰, 그리고 사물 인터넷, 그리고 AI, 자율주행 자동차, 고압 송전망에 모두 구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의 대홍수로 인해서 앞으로 복구 작업이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알루미늄도 필요하지만 구리 같은 수요도 급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기적 수요까지도 지금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네.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닝 시즌을 좀 살펴보자면 2분기 어닝 쇼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 심리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눈높이가 너무 낮아져서 그런지
어닝보다는 나은 그런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또 많아졌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현재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분기 기업 실적이 마이너스 41%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유로존은 60% 하락, 그리고 일본도 25% 넘게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빠른 상승을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현재 발표되는 기업의 77%가 실적 예상치를 상회할 정도로 긍정적인 평가를 나오고 있고요. 특히 정보 기술이라든지 헬스케어의 그 실적 호전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국가별로는 아무래도 그 실적 회복의 템포가 좀 다른데요.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력 성장 엔진이 뭐 정보 기술이라든지 헬스케어고요. 또한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반등을 했습니다. 반면에 유로존 같은 경우는 소비 업종의 비중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정보 기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는 좀 더 반등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본 서비스의 비중이 좀 높은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실적 개선이 조금 둔하다는 점에서는 회복 타임이 조금 늦다는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하반기부터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바닥을 찍었다면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우리 시장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것은 기관들 자금보다는 먼저 미국 시장의 그 인민개미라든지 그리고 우리 동학개미처럼 그 개미들이 있는데요. 탈렉 커뮤터라고 부르는 이런 개미들이 먼저 지금 한국 시장에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정리해 주셨던 어떤 업종이 좀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지 이 부분 다시 한 번만 정리해 주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좀 양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반 소비재 그리고 에너지, 은행 업종은 실적이 지금 악화되고 있고요. 회복 속도가 조금 늦은 것으로 나옵니다. 반면에 뭐 정보기술이나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개선 속도가 빠른데요. 이 때문에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실적이 회복 모멘텀에 타면서 2022년까지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계속 개선된다는 점 에서는 장기적으로 현재 미국 증시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고요. 특히 디지털 시대에 들어오면서 성장 기대가 가치를 창출시켜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네. 뭐 중장기적으로 밸류에이션과 상관없이 현재 밀려오는 돈에 의해서 주가는 좀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혹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어떤 증시의 서머 랠리 이건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방금 말씀하셨던 건 약간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서머 랠리는 지금은 좀 어렵겠다. 어느 쪽으로 좀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현재 기업 실적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를 보면은 12개월 뒤에 예상 EPS를 보셔야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회복 추세가 뚜렷하고요. 특히 유로존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실적이 바닥을 찍고 회복 추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적 회복하기에는 여전히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앞으로 계속 상승 랠리를 탈 수 있다는 것은 뭐 정보기술이라든지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중요성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적 개선 기대감에 또 유동성까지 밀려오고 있고요. 여기에 감염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한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금융 완화를 지속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미중 간에는 중국 대리가 계속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그 썸머 랠리가 진행이 되더라도 주가 변동성 확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중국은 코로나19 시대 이전과 다르게 좀 질 높은 성장을 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도 많고 분석도 많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겪게 되는 수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관련된 수출을 보면은 90%가 중간재나 자본재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일반 소비재 같은 경우는 10%에 불과합니다. 현재 중국의 수출이 늘고 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하반기에는 하나, 둘 경기가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은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나 화학, 그리고 디스플레이, 일반 기계, 수송 기계 쪽으로는 코로나 이전으로 수준이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번에 그 홍수로 인해서 중국 안에서도 생활용품 그리고 가전제품이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플라스틱 소재와 같은 부분들은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특수가 이제 홍수 뒤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내수 소비재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줄고 있는데요. 이는 현재
외국 기업들의 엑소도스 현상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로 인해서 일반 소비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그 다른 업종보다는 상승 속도가 좀 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중국에서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잖아요. 홍수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그 논리가 이해는 돼요. 홍수 일어났고 가전제품 많이 훼손됐으니까 그걸 다시 사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소재는 또 우리도 많이 수혜를 입을 것 같고. 근데 일단 폭우가 지금 많이 내리고 있다는 것 자체는 중국 경제에 좀 피해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가요? 네, 중국에서는 그 샹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아무래도 중국의 그 호북성이라든지 그리고 동북 지역의 홍수가 계절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아열대 고기압뿐만 아니라 장강 유역의 그 차가운 공기가 충돌하면서 계속적인 물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삼엽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초당 3만 입방미터의 물을 방수하고 있지만 유입되는 양이 그의 2배 정도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하천 범람으로 인해서 27개성에서 4,500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고요. 재산 피해는 현재로서는 200조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아무래도 장마가 그친다면은 2차 충격을 올 가능성이 큰데요. 집안 변형으로 인해서 싱크홀이라든지 산사태가 지금 계속 속출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강으로 유입됐던 쓰레기들이 녹조 현상을 일으키면서 식순환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여기에 도로라든지 교량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상당히 위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고온이 이제 시작이 되는 계절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농산물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피해가 중국 정부의 처리 능력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 전체적으로 그 블랙 스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번 피해를 입는 우리나라의 장강 유역의 자동차 부품 회사이라든지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물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수요는 계속 늘어나지만 여기에 맞춰서 물류망이라든지 상산이 뒷받침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애간장을 좀 썩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당분간은 그래도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질 수 있겠네요. 그 이후에는 또 어떤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이야기를 넘어가서 미국 대선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미국 대선까지 10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와 바이든의 앞서거니 뒤서거니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사실 앞서거니 뒤서거니가 없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현재 지지율 차는 8에서 15%포인트 정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계속 벌어지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가장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았던 경제 분야에서도 5% 차로다가 역전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바이든의 포괄적인 경제 패키지가 유권자들에게 아주 열렬한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2차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서 신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주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경기와 관련된 여러 선행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레스토랑 예약 건수도 줄고 있고요. 교통 체증도 이제 훨씬 또 밑돌고 있고요. 또 실업 보험 신청 건수들이 다시 늘고 있다고 합니다. 흑인 시위는 그치지 않음에 따라서 100일 우월주의라는 대통령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스윙 스테이트죠. 경합주는 물론이고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 남부 지역까지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100일간의 시간이 남았으니까 분명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그 반전의 카드를 꺼낼 것 같거든요. 어떤 걸 꺼낼 수 있을까요? 네, 바이든의 경제 정책인 바이코미닉스가 아무래도 미국을 지금 강타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8월 24일 날이죠. 공화당 전당대회까지는 정책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과 관련된 반격 카드는 빅뱅 카드인데요. 아무래도 1조 달러 규모의 추가 경제 대책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련해서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고소득자를 제외한 성인에게 1인당 최대 1,200달러의 현금 지급안이 포함되고 있고요. 또 급여세 감면뿐만 아니라 의료비 지급, 학자금 보전과 같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실현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모든 미국인들로부터 지지받고 있는 중국 때리기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요. 미국인들의 67%는 현중 정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휘스톤이라고 하는 첨단 기업이 들어서 있는 지역의 중국 영사관을 폐쇄한 데 이어서 지적재산권 절취를 목적으로 해서 현재 단행됐던 500만 건의 그 수사 중에 5천 건의 수사 중에서 중국과 관련된 2,500건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250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한 퇴출, 그리고 또 중국이 영해권이라고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행동이 실제로 옮겨질 가능성이 크고요. 이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원을 비롯해서 가족에 대한 3억 명에 대해서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하는 조치와 같은 강도 높은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새로운 동맹 관계,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대중국 포위망을 강화시켜서 절대 패권에 도전할 수 없게 한다든지, 그리고 강압적인 행동을 민주국가에 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이런 동맹을 구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고민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외신을 보다 보면은 이제 그 시시각각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에 대한 설문조사, 그리고 의향조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계속 바이든이 앞서면서 그 유권자들에게 트럼프가 뭘 잘합니까? 바이든이 뭘 잘합니까? 이런 걸 물어보면 바이든은 경제 빼고 다 잘해요. 그다음 트럼프는 경제만 잘해요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핀포인트 전략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돈을 쏟아붓기를 계속할 것이고, 또 현중 정서가 크다고 하니까 중국 때리기는 계속할 것이고, 이거는 어쨌든 굉장히 미중 간의 갈등은 심화되겠지만 어떤 대선 전략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해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의 경제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이 제일 목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1,00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시장 재건 정책이 최근 미국에서는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육아나 간호와 관련해서 10년간 무려 7,750억 달러를 쏟아붓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무려 30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요. 또 바이 아메리칸 제도를 도입하면서 연방 정부가 4년간 400억 달러 구입하는 중소기업 제조 안정화 정책을 통해서 2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5G나 AI와 관련된 첨단 분야에 30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관세를 올리는 정도지만 실제 일자리를 창출시켜주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미국 안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반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좀 혹시 더 이제 3개월밖에 대선이 남지 않았잖아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변수가 될 만한 것들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경기 회복 속도가 어떠냐에 따른 겁니다. 10월 달 초에는 미국의 3분기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여기서 V자형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트럼프의 대선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감염자가 얼마만큼 더 확산되느냐 여부가 달려 있는데요. 현재 서부뿐만 아니라 남부 지역, 특히 GDP의 45%를 차지하는 지역에서는 코로나가 1차보다 2차 유행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점에서는 코로나와 관련된 그 상황이 꺾이지 않는 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는 진짜 상당히 어려운 코너에 몰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중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슈앤뷰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성공투자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